2022년 군무원 국업대비 행정학 제5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은 2006년도에 도입이 되었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거다. 김대중 정부가 아니고요.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그 고위공무원단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직무 등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무 등급을 가와 나 등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할 때 5등급으로 평가를 하고요. 매우 우수가 20%,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매우 미흡이 10% 이상 줘야 됩니다. 고위공무원단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게 적격심사인데요. 세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하나는 최하위, 가장 나쁜 평정을 받은 것이 총 2년 이상이 되면은 적격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직위 부여를 받지 못한 게 총 1년 이상 되면 1년이 되면은 적격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될 때, 즉 최하위 평정이 1년 이상 되고 또 거기에다가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했을 때, 이때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봅니다. 1번에 1급에서 상급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는 것 원칙 맞습니다. 두 번째로 직무 성과급제, 성과급적 연봉제 맞고요. 3번에 보면 부처 자율 50%, 공모 직위 20% 틀렸죠. 그러니까 뒤에 개방형 직위하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부처 자율 50, 공모 직위 30이에요. 개방형 직위가 20 이렇게 됩니다. 50, 30, 20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고요. 4번에 보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 임용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권력행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1번부터 보면 잠재 이익 집단론, 이것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집단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원주의적인 접근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 보면 무의사결정론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자들의 생각이에요.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그런 이슈는 공식적인 거론조차 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해버린다. 이거는 신엘리트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보면 중복회원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회원이 됐다가 또 저 그룹의 회원이 되고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특수 이익만 고집할 수가 없죠. 이게 다원주의 이론입니다. 네 번째 보면 공공이익 집단 이론입니다.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은 주로 특수한 이익이라기보다는 공익에 가까운 그러한 주장이 정책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공공이익 집단 이론입니다. 이것도 다원주의.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원주의적인 접근법이고요. 2번은 엘리트론적인 접근법. 따라서 2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들 유의를 해야 되니까 별표 2개 하시고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하고 거리가 먼 것. 자, 1번부터 보면 행정의 안정성 확보 해당이 되죠. 또 행정의 공평성 확보도 정치적 중립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신분 보장 역시 정치적 중립 확보와 관계가 있는데 4번의 공무원의 대표성 확보, 이 대표성 확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행정에다가 정치적 속성을 가미한다는 거예요. 행정의 정치적 속성을 가미를 해서
책임성을 높이자. 따라서 이러한 것은 정치적 중립하고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3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별표 2개 하시고요. 다음 중 공공선택론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요.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인 연구 맞습니다. 두 번째, 개인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간주한다 맞고요. 세 번째 보면 방법론적 개체주의. 여기서 말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시적인 접근법인데요. 어떠한 집단적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적인 현상이라는 것도 개인들의 선택을 합한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집단은 개인으로 환원될 수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 맞습니다. 4번에 보면 관료제의 중첩되는 관할권, 이게 정부 실패의 원인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관료제의 어떤 관할이 중첩이 되면 뭐가 생깁니까? 경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경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의 어떤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문에 있는 것처럼 정부 실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4번 지문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은 이제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 중에 시장 유인적 규제 물어보네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규제에는 명령 지시적 규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시장 유인적 규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명령 지시적 규제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인허가 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직접적인 성격 또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장 유인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간접적인 그런 규제 또 우회하는 제도 이렇게 규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요. 시장 유인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1번에 오염물 배출권 제도 이게 다 시장 유인적인 또 고용부담금 제도 마찬가지 시장 유인적 공병보조금 반환 제도 시장 유인 그래서 이 보조금 이런 제도가 다 모두 시장 유인적 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보면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이런 것은 명령 지시적 규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별표 2개 하시고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재산 등록 의무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대강을 먼저 설명하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급 이상이 등록 의무자가 되고요. 군인들을 보면 대령 이상, 그 다음에 경찰은 총경 이상, 그리고 소방관들은 소방정 이상, 이런 사람들이 재산 등록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동작구의 갑이라고 하는 구의원, 그래서 이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재산 등록 의무자가 되고요. 두 번째 보면 이번 지문에 법무부의 사무관 대상자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4급 이상이기 때문에 사무관은 4급이 아니고요. 4급은 서기관이 됩니다. 서기관 이상 되어야 재산 등록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틀렸고요. 세 번째 보면 국방부의 과장 즉 병대령 그래서 대령 이상 해당이 되고요. 4번의 동네 경찰서장 총경 이상 등록 의무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만약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라고 놓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보면은 재산 등록 의무자가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이 공무원의 경우는 2급 이상 등록 의무자가 되고요. 또 경찰 보면은 경사 이상이 등록 의무자가 되고요. 그리고 소방관 경우는 소방장 이상이 등록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고 공직자윤리법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인가 잘 구분해서 답을 하기 바랍니다. 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7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지만 그러나 틀리기도 쉬운 문제다.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7번에 보면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정보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있습니다. 1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번에 행정안전부, 3. 통상자원부, 4번에 중소기업편수. 1번을 답하면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기관의 정보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은 정책 유형하고 사례를 연결한 것입니다. 가부터 보죠. 부실기업의 구조 조정은 규제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 보면 노령연금 제도는 재분배 정책입니다. 가나는 틀렸고요. 다에 보면 규제정책 해당되는 게 최저임금제도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옆에다가 기록해 보시죠. 최저임금제도는 규제정책 맞습니다. 그런데 자 불러드릴게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무슨 정책일까요? 이 정책은 재분배 정책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규제정책인 것하고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소집 개편, 구성정책 맞고요. 신, 공항건설, 분배정책 맞습니다. 바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이것은 분배정책이 됩니다. 따라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4번의 다라마가 되겠습니다. 9번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1번부터 보면 정보의 비대칭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역선택, 그리고 도덕적 해이 맞습니다. 2번에 보면 그레시엄의 법칙은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다. 이 틀린 지문인데요. 그레시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재화가 좋은 재화를 구축이라는 것은 차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역선택하고 관련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신호보내기와 선별은 역선택을 방지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일정 기준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역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해서 병원을 너무 자주 가는 것은 도덕적 해이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정책 결정 모형인데 별표 2개 하도록 하시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점정주의 모형은 합리 모형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렇게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다원적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에치오니가 했던 게 혼합 모형입니다. 혼합 탐색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세부적 결정 단계에서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하고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계략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거든요.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에치오니는 결정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고요. 대안의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게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 결정은 여러분들이 큰 대기업의 회장들, 오너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게 근본적 결정이에요. 그래서 대안탐색을 포괄적으로 한다. 대안탐색은 포괄적으로 하지만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한정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직접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본적 결정은 대안탐색은 포괄적으로, 단 결과 예측은 한정적으로 한다. 여기에 비해서 실무자들이 하는 세부적 결정은 대안탐색은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제한된 그 대안들에 대해서 결과는 아주 포괄적으로 한다. 그게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문에 보면 세부적 결정 단계에서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 고려, 크기까지는 맞으나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포괄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의 쓰레기통 모형은요, 4가지 요소, 문제 해결책 선택기의 참여자, 4가지 요소가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 맞고요. 4번의 사이먼은 제한된 합리성 모형. 예, 맞습니다. 10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정책평가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지문을 보면요. 맨 처음에 정책 목표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의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과 모형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설정된 모형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는 이런 과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다라, 가나, 마 되겠습니다. 12번은 정책 변동에 관한 건데요. 지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정책의 기본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고요. 단지 정책 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가져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번의 정책 유지가 되겠습니다.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13번은 조달 행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별표 2개 하시고 집중 구매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구매를 하게 되면 우선 2번의 구매의 경제성이 확보가 됩니다. 단가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3번의 구매의 전문화, 4번의 구매의 표준화가 다 장점인데요. 1번의 구매의 적시성 확보, 이것은 집중 구매의 장점이 아니고 분산 구매의 장점입니다. 분산 구매의 장점. 따라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의 문제, 조직 구조 모형을 유기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을 맨 오른쪽에, 가장 약한 것을 맨 왼쪽에 이렇게 제시한 학자가 데프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데프트는 그 순서대로 약한 거에서 강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게 뭐냐면 답은 3번이 되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기능 구조, 이게 이제 관료제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 구조가 됩니다. 맨 오른쪽에 네트워크 구조, 이것이 상당히 유기적인 그런 조직이다. 그 중간에 있는 수평 구조, 팀 조직 같은 게 그 수평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읽어보면 3번에 기능 구조, 다음에 사업 구조, 다음에 행렬 조직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구조, 그 다음에 수평 구조, 그리고 유기적인 조직인 네트워크 구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공기업의 설립 목적입니다. 1번부터 보면은 이익은 부족하지만 공공성이 강할 때는 설립을 해야죠. 이번에 정부가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민간 자본이 부족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3번의 경우 기업과 영장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부터 보면 지구는 공무원 신분 유지 맞죠? 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요. 2번에 보면 일반 핵에 의해서 운영 아닙니다. 특별 핵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3번에 보면 성과 평가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의 별도의 평가위원회 아니고요. 기획재정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4번에 보면 프랑스에서 교도소 등 140개 부서 아니고요. 프랑스가 아니고 영국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했던 프로그램의 이름이 The Next Steps, The Next NEXT Steps, STEPS. 그러니까 Next Step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은 톰슨의 기술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슨은 기술 모형에서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중계기술이 있고요. 중계기술, 두 번째가 길게 연결된 기술, 마지막 세 번째가 집약적 기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먼저 중계기술은 집합적인 상호의존, 집합적 상호의존이고요. 대표적인 그 조직은 소개소, 부동산 사무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길게 연결된 기술은 순차적 상호의존입니다. 순차적 상호의존.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대량 생산을 하는 곳. 마지막 세 번째가 집약적 기술인데요. 이것은 교호적 상호의존입니다. 교호적 상호의존이고요. 볼 수 있는 것은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1번에 보면 길게 연결된 기술, 중계적 기술, 집약적 기술로 구분 맞습니다. 2번에 보면 집약적 기술 사용하는 부서, 제가 그랬죠.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의사도 들어오고 간호사도 들어오고 등등이에요. 그래서 집약적 기술을 사용하는 부서의 의존관계는 교호적 상호작용 맞습니다. 3번에 보면 길게 연결된 기술을 사용한다. 이건 대량 생산이라 그랬죠. 하나의 작업이 끝나면 다음 작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차적 의존, 상호의존 맞습니다. 이제 4번에 보면 중계적 기술은 종합병원 아니죠. 종합병원은 중계 기술이 아니고 집약적 기술이 되겠습니다. 중계적 기술은 소개소라든지 부동산 사무소 같은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그 머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인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고 또 틀리기 쉬운 문제니까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같은 지문을 잘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먼저 1번 지문을 보면 5가지의 위계적 욕구 단계만 그걸 보고서는 옳은 지문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읽어보면 가장 낮은 안전의 욕구부터, 가장 낮은 욕구는 안전의 욕구가 아니고 생리적 욕구입니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안전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는 엘드프의 ERG 이론의 첫 번째 욕구 단계인 존재 욕구에 해당된다. 이것도 틀렸는데요. 엘드프의 첫 번째 욕구가 존재 욕구 혹은 생존 욕구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 마슬로우의 어떤 욕구가 해당되는가 하면 안전의 욕구하고 사회적 욕구가 아니고요. 생리적 욕구, 맨 밑에 있는 생리적 욕구하고 그 다음에 안전 욕구인데 안전 욕구는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하나가
물리적 안전이 있고요. 그 위에 있는 단계가 신분 보장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안전의 욕구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물리적 안전, 그 위에 신분 보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그 안전 욕구 중에서 물리적 안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LDP ERG 이론의 첫 번째 욕구 단계인 그 존재 욕구는 마슬로우의 생리적 욕구 플러스 안전 욕구 중에서 물리적 안전,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2번도 틀렸고요. 세 번째 보면 어느 한 단계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 욕구에 대한 강도는 약화되고요. 다음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에 보면 사회적 욕구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성취감 또는 자신감 이런 걸 의미한다는데 틀린 질문이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욕구가 아니고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성취감이라든지 자신감 이런 거는요. 자아실현 욕구에 해당합니다. 4번 질문도 틀렸고. 그래서 옳은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지만 중요하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9번은 블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 motivation M equal 시그마 V 곱하기 I 곱하기 E. 그래서 그 V라는 것은 유인가가 되고 I는 수단성, instrument, 수단성, 그 다음에 E는 기대값, expect라고 하는. 그래서 M, motivation equal 시그마 가로 열고 V 곱하기 I 곱하기 E 가로 닫고 V는 balance, 유의성, 유의가라 그러죠. I는 수단성, instrument, 그 다음에 E는 기대값, expect. 그래서 VI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번에서 동기 결정의 요인이 아닌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노력이 어떤 성과로 이어진다는 기대값, 그 다음에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거라고 하는 주관적인 믿음, 보상,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판단, 유의성이라 그러죠. 네. 2번의 경우는 이제 수단성입니다. 수단.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에 해당이 되고요. 4번에 자신이 그 일에 성공하고 싶은 욕구의 강도, 이것은 직무 특성 이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4번은 블룸의 기대 이론하고는 관계가 없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은 거시조직 이론입니다. 1번부터 봅니다. 상황 이론은 상황 조건에 따라서 적응되어야 한다. 네, 맞고요. 이번에 전략적 선택 이론, 이것은 임의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선택하는 전략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3번에 보면 공동체 생태학, 이것도 임의론이기 때문에 관리자 능력을 중시합니다. 맞습니다. 4번에 보면 자원의존 이론은 임의론이거든요. 그런데 지문 내용은 관리자의 능력보다는 환경의 적응, 이거는 결정론의 입장이니까 4번 지문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죠. 어떤 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조조제, 1상환, 2상환은 공, 3상환의 구, 4상환의 전자. 그죠? 조조, 제공, 구전자. 그래서 4번 지문만 예를 들어보면 자원의존 이론은 사상환이잖아요. 전자 해서 자원의존 이론. 따라서 이거는 임의론이 되니까 4번의 지문 내용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1번은 조직이론 전반에 나오는 이론 중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의 자원의존 이론.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은 걸 찾거든요. 근데 자본의존 이론 보니까 임의론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비동적으로 쓰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주인 대리인 이론,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생기는 두 가지 현상이 있죠.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있고요. 주인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의 거래비용 이론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그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비용보다 더 크게 되면 적게 드는, 즉 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게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상황론 이론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지문도 맞고요.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은 거래비용 이론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슨의 설명입니다. 계층제가, 조직 내부의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계층제는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한다. 맞습니다.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합리성이 이렇게 제한되는 게 높을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계층제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 비용 감소, 외부 비용하고는 관계가 없죠. 계층제는 그 내부의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해당이 안 되고요. 3번에 보면 계층제는 불확실성을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외부 공급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부 공급업자들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소시켜주는 거죠.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줍니다. 4번에 보면 계층제는 정보 밀집성의 문제를 극복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정보 밀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거래 정보가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알려고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게 바로 정보 밀집성이고 계층제가 극복할 수가 있다. 따라서 2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은 공공기관 유형인데요. 이 부분을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기업의 유형입니다. 공기업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되죠. 하나가 정부 부처형 공기업입니다. 두 번째가 주식회사형 공기업이고요. 세 번째가 공사형 공기업입니다. 첫 번째 보면 정부 부처형 공기업을 우리가 법령에서는 정부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한 네 가지가 있죠. 양곡관리, 조달사업,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그 네 가지 중에 우편사업하고 우체국 예금사업은 묶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형 공기업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직원은 공무원이다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식회사형 공기업인데요.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직원은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고요. 하지만 감사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회계검사의 대상은 됩니다. 세 번째가 공사형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석탄공사나 한국철도공사 같은 것이 해당이 되는데 역시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감사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회계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공사형 공기업의 경우에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지금 문제에 보는 공공기관인데요.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 그리고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직원 정원 50명 이상이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뀌어가지고
세 가지로 됩니다. 직원 정원 50명 이상, 수입액, 총 수입액을 말하는데 30억 원 이상, 세 번째가 자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 이렇게 될 때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이 가능한데요. 그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그 100분의 50 표시하시고 꼭 기억하세요. 100분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공기업. 근데 이 공기업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거든요. 그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이 100분의 85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것이 한국가스공사, 제가 부르더니 요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강원랜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모든 시장형 공기업을 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한국조폐공사라든지 한국마사회라든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이 외에도 여러 개 있는데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이 이어서 두 번째가 이제 준정부기관인데요. 준정부기관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가 기금관리형이 있고요. 위탁집행형이 있습니다. 기금관리형은 해당되는 게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그 외에도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집행형에 해당하는 게 한국소비자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여러분 여기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있고 한국가스공사가 있거든요. 이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어떤 행정학 책 교재를 보시더라도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넓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사례가 옳은 것 봅니다. 1번에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마사회 맞죠? 1번이 맞습니다. 2번에 보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것은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세 번째가 대한석탄공사입니다. 이것은 준시장형 공기업이고요. 4번에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은 피투스의 정부개혁 모형입니다. 옳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시장 모형은 분권화를 처방했죠.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참여 모형에서는 조직 하층부 그리고 고객들의 참여기회 확대될수록 좋다. 맞습니다. 3번은 보면은 신축적 정부 모형, 정규직 공무원 확대 아니죠. 가상조직, 임시조직입니다. 틀렸고요. 4번의 탈규제적 정부 모형, 이것은 그 공무원에 대한 내부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재량권의 확대 이런 걸 강조했죠. 그래서 정부 권한 축소와 거리가 멉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은 밀답스키의 예산 문화론이라는 건데요. 별표 2개 하시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은 예측 가능성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다 높으면, 즉 경제력도 크고요. 예측 가능성도 높은 이런 경우는 예산 유형이 점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가 경제력은 크지만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보충적 예산, 보충 예산이 되고요. 세 번째가 경제력은 작지만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것은 미국의 도시정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수입을 미리 계산한 후에 지출을 계산하는,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을 계산하는, 이것을 양입
제출 예산이다. 양입 제출 예산. 그래서 이것이 미국 도시정부의 세입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경우는 세입 예산. 마지막으로 두 가지 다 경제력도 작고 예측 가능성 낮은 경우는 후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예측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반복 예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5번의 경우에 경제력과 예측력이 모두 낮은 경우는 후진국에서 볼 수 있고 반복 예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무원 국업 행정학 대비 제5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